대출을 80% 정도. 24억에 80%. 네네. 네. 저기 한 30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와.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사실은 90%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고액 경매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내 확신의 문제인 거지. 네.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아니에요. 사실. 잘 아는 지역이라면. 네. 그 대출은 어디서 받아요? 여지껏 주거래은행에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주거래은행보다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달천 정민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투자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좋은 정보들이 투자고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고해드린 대로 사연을 통해서 한번 좀 대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8천만 원이 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후순이라 대항력이 없고 각종 세금으로 압류된 물건인데 최저 낙찰가 7,100만 원 선입니다. 이 가격선에 제가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 전세금이나 세금 압류 쪽으로 떠안는 추가 비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머리에 다 정리가 되셨어요? 네, 지금 됐습니다. 어떻게? 네, 일단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 임차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대항력이 있냐 있냐, 없냐로 없냐. 나온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없어.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없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권리 분석은 어느 정도는 99%는 끝난 거예요. 네. 다만 이 세금, 네. 당해세라는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해세. 그게 네.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집에 얽혀 있는 세금, 그 집 때문에 발생한 상속세, 혹은 증여세, 혹은 종부세. 거의 뭐 90% 이상 맞습니다. 네. 거기 지금 국세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방세도 지방세도. 당해세 포함이 되거든요. 재산세 같은 네. 것도 포함이 다 되는 것들이고 어쨌든 얘들은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징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해서 먼저 떼가. 네, 먼저 떼가기 때문에 당해세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네, 네. 포인트는 뭐냐면 당해세 자체가 많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많은 경우가 없어요. 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네. 당해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임금 채권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근로자들이 네. 임금을 못 가져가면 안 되니까 네. 최종 3년치 퇴직금 이런 네. 것들도 먼저 챙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법인 명의의 임금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네. 아까처럼 그런 사례들은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좋겠습니다. 이거 법인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도 종업원 막 이렇게 두면서 사장님- 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네. 규모를 봤을 때 아. 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은. 네. 이상하다 싶구나. 근데 이 물건을 저희가 보니까요. 감정가가 1억 7,400이었더라고. 네 번 유찰됐고 다섯 번째 지금 7,100만 거의 원인데 반토막도 안 이게 됐네? 유찰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유찰은 저는 한 15번 유찰된 것도 봤어요. 그럼 그게 막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데 네. 선순위 임차인처럼 비춰지는 경우라든지 어?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다고 치죠. 네. 근데 그냥 가족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채권자 쪽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거를 밝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 관계면은 그게 대항력이 없어요? 이것도 좀 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예. 가족 관계도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서 네.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엄마랑 아들이 계약서를 썼어. 예. 예. 너 이제 이런 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죠. 엄마 나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네. 나 그냥 공짜로 안 살 거야. 전세 1억 받아. 네. 이렇게 해서 모자간에 계약 썼습니다. 썼어요. 이거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약서 쓰고 돈도 실제로 줬으면? 네, 일단은 계좌 이체 내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자녀가 미성년이라면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렇지, 미성년이 돈이 네. 어딨겠어. 반대로 성년이라면 네.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가족 관계라고 해서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족도 되는데 네. 뭐 처제 처남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다 되는 거예요. 되겠죠. 형제간에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그냥 빌려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다 따져보고. 우리 하다못해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뭐. 은행에서 전입세대 다 떼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네네. 있으면 절대 돈 안 빌려줘요. 예. 제일금융권에서는. 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애매한 게 있다면 또 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를 해야 되니까 예. 노티스를 주거든요. 관련 서류를 주기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이분이 고민하는 물건인데 어떻게 해도 됩니까? 요는 그거잖아요. 뭐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후순이잖아요. 네. 이 각종 세금이 당해세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아, 당했으면 아니면 네. 된다. 근데 그 당해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세금이 밀렸나 안 밀렸나. 그렇죠. 이걸 다 오픈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또 이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렇죠. 개인 정보를 막 함부로 열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임차인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두 번째, 볼까요? 네. 상도동 아파트 경매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는 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 뭐 감정가가 17억 9천 정도네요. 네. 이게 동작구라 좀 비싸긴 합니다. 많이 비싼데요. 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 같으면 일단 지도를 볼 것 같아요. 여기 이거의 이 물건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와 역 앞이다 바로 그냥 네. 걸어서 그냥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이다. 이거 뭐 지하철역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완전 예. 뭐 할리스 커피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어린이집도 바로 있고. 네, 또 지하철 7호선은 좀 좋은 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치가 좋구나. 위치가 좋구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세를 봐야 되겠죠. 시세. 이거는 감정가가 17억 9천이라는 거지. 네. 네. 현재 시세는 15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억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현재 시세와 실제 거래가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거래가가 오르는 추세인지 아하. 내리는 추세인지도 볼 것 같고요. 이 가격이 그럼 지금 그 경매로 나온 가격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음. 일반적으로 경매 투자자들은 감정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거는 왜? 아니 그래도 기준 가격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어. 법원 입장에서는 네. 채권자가 팔아주세요 하고 들어오니까 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공인된 감정평가사한테 그냥 니네 알아와 이거거든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셔가지고 임장을 떠나야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있는지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주변 환경 좀 보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사는 분이 집주인이라 그 세입자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뭐 배당을 받든 아니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챙겨주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계약 끝나면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만약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자신의 채무금을 다 속된 말로 까고 네. 나가셔야 되는 경우. 네. 두 번째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빚이 4억인데 네. 5억에 낙찰됐어. 네. 그럼 1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땡큐죠. 그렇죠. 이분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받아 나가는 집주인분들은 네. 오히려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집주인분들은 괜찮고 반대로 한 푼도 남는 게 없다.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비를 조금 넉넉히 제시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고 끝까지 뭐 이게 협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분들도 이 경매가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1년에 걸쳐서 그 이상 진행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낙찰 받고 갔는데 그 한 조그만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네. 이미 이사갈 집을 다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오지. 이사비 좀 줘라. 예, 이사비도 많이 또 요구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게 같은 두려워요. 건이에요? 등기부 현황에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4명한테 소유권을 4분의 1씩 이전을 했다. 등기부 한번 볼까요? 다 소유권 이전했네요, 가족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눠준 거? 상속이에요. 상속이네. 네. 상속 재산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있고 아들 딸이 있으면 이제 우리 법 1.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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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네 분의 아드님, 따님께 4분의 1씩 25%씩 간 거예요. 배우자가 없으셨나 네네. 보네요. 그 요게 이 재산이 근데 채권자를 보시면 상속인 중에 한 분이네요.
내 집을 내가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뭐요? 이건 이런 그렇죠. 저도 이거를 이제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럴 수 있어요. 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을 수도 있고 예. 특정인이 좀 더 기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이거 돈을 나눠주면 한 양분이 사람이 하면 조금 불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랬을 때 일단 협의를 먼저 시도할 겁니다. 네. 가족들 간에. 너는 얘들아 생전 보면. 아버지 보러 오지도 않았잖아.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협의가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님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막장으로 갑니다. 드라마가 네. 나오면서 네.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그중 1인이 판사님한테 이르는 거 이게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상속 재산 심판 청구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자신의 기여분을 판사님께 어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판사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건 뭐 경매 쓰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필요 몰라도 없다.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괜히 네. 야 이렇게 되면 또 4명이니까 집주인이 뭔가 네 복잡할 명인데 것 같잖아 느낌이. 4명인데 한 명이 경매로 넘어서 그러면 나면 3명이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5%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시세 파악에 그런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예, 좋습니다. 이게 본질은 그거네요. 부동산 투자니까 경매라는 거는 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고 파느냐의 그러네. 그 루트만 다른 거지. 아니, 결국엔 집 사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있나 없나만 딱 보고서 큰 문제 없다 하면은 내가 여기 주변이 어떤지 뭐 그치. 직접 보면서 네. 약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또 느낍니다. 그게 본질인데. 그 금액대별 경매 좀 투자처 같은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대별요? 소액 경매부터 뭐 네. 고액 경매까지 뭐 뭐 예를 들자면 소액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방 혹은 서울 내 아파트가 아닌 뭐 다른 좀 그냥 저가 주택. 저는 나중에 강원도 쪽 있잖아요. 네네. 뭐 한 10년 후에 아무도 안 살지 않을까? 그런가? 아 여기 서울 공기 나빠지고 그냥 그쪽이 좀 땡기더라고 그냥. 그래도 난 공기 나쁜 곳에 공부를 살고 한 건 싶은데. 아닙니다. 그냥 네, 느낌적으로 아니, 가는 거예요. 강원도 좋습니다. 지금 흐름이 네, 강릉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 막 110%, 120% 낙찰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도요? 지금도요. 네, 며칠 전에도 그래요. 왜요? 그것 봐. 네. 한번 이제 보시면은 네. 그것도 수요 공급이에요. 네. 수요 공급인데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 지역은 뭐 속초라든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소액도 이제 기준이 다르겠지만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낙찰된 거 이제 아직 잔금도 이제 11월 4일까지 잔금을 내라는 뜻이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요것도 이제 그 낙찰을 받고 연락을 주신 분인데 네. 이제 1,9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죠? 잠깐만. 1, 10, 100, 3, 네. 3,300만 원이요? 저기 네, 감정가 3,300만 원짜리 빌라를 1,900만 원에 이렇게 낙찰을 받고 아니 겉보기엔 되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멀쩡한데? 네, 멀쩡해요. 지붕도 있어? 네네. 지붕 있는 집에. 네. 지붕이 없으면 경매 진행이 안 돼요. 왜요? 네. 일단은 그 집합 건물은 주벽과 지붕이 있어야 돼요. 저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런 조건도 있어요. 네, 또? 네. 오, 이게- 원룸 같은 거구나. 원룸도 아니고요. 이게 그래도 실평수가 10평이면 분양평수로 한 20평 정도 되는 실평수 10평이나 되는데 네. 3,300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도 1,9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예.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네. 내가 종잣돈이 부족하고 좀 경험을 쌓아보고 싶고 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게 아마도 전세가가 최소 2,500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네. 이제 풀피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허. 물론 아직까지 잔금을 내지 않은 사건이고 뭐 이런 명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 이런 것들은 또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잠깐 궁금해진 게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세입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명도를 하거나 이분을 이제 이사비를 줘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이거는 3,300만 원짜리 집이잖아요. 네. 3억 3천짜리 집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네. 줘야 될 이사비가 좀 다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그 지금 금액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기준을 금액으로 잡지 마시고요. 예. 전용 평수 면적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편해요. 아. 왜냐하면 면적 기준으로 집행 비용이 산정이 되거든요. 즉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하. 집행 비용이 늘어나고 네. 아무리 뭐 큰 집이라도 또 빈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집행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저는 늘 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잡고 이게 만약에 전용이 10평이다 예. 하면 평당 한 12에서 15만 원 정도 잡아요. 그럼 한 120, 150만 원 그렇죠. 정도.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보다 좀 과도하게 높게 달라고 한다면 그냥 집행을 하시면 돼요.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이사 비용 생각해서 네. 이 정도면 낙찰 받아도 되겠다. 네네. 또 임차인분도 다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또 보증금을 다 받는 분도 있고 예. 일부 받는 분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판단을 하셔서 네네. 네, 굳이 보증금을 다 받아 나가는데 또 몇백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소액 하나 받고 네. 또 뭐 어떤 거를 뭐 고액 중에서 고액 좀 볼까요? 괜찮은 거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그 한 24억의 건물을 낙찰 받아서 그 대출을 한 80% 정도 받고요. 낙찰 대금의 예, 예. 24억에 80%.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한 30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와. 그러면은 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오,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90%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고액 경매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내 확신의 문제인 거지 네.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약간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기 맞아. 때문에 사실 못하는 그거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상가였나요? 그 24억? 그거는 모텔 건물입니다. 모텔 건물. 아. 모텔 건물은 양도세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거는 집이랑 좀 달라요. 네. 그것도 이제 1년 지나서 제가 한 50% 세금을 내고 이제 근데 억 단위로 이제 당연히 세금을 냈겠죠. 그래도 24억에 사서 30억에 파셨으면 6억에 억 단위. 근데 이제 그 세금도 억 단위로 들어가니까 네. 취득세만 해도 한 5% 잡아보시면은 거기다 뭐 또 바로 팔다 보면 뭐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많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해야 생각보다 뭐 많이 남지는 뭐 않지만 그러게 그래도 1억만 남으면 난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네, 이 고액 경매라고 해서 뭐 예.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는 저희 카페 발품불패 운영하시는 그 이제 공투에서 낙찰 받은 건데요. 네. 전체가 한 실평수가 200평 정도 돼요. 네. 우와. 이거를 이제 전층을 이 12층 전체를 낙찰 받은 거예요. 최근에 이거 상가죠? 상가입니다. 어. 요거 보시면 이제 요것도 총 5칸이잖아요. 네. 이 5칸을 다 더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3억, 2억, 3억이었구나. 2억 3천, 2억 알겠습니다. 6천, 2억 3천. 이걸 다 한 번에 이제 네네.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합치면은 고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최소 80%에서 많게는 90%까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보자분들도 잘 아는 지역이라면 네. 그 대출은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 막 그 은행이 아무데나 안 해준다고 얼핏 그러던데 아는 거래하는 은행에서 늘 대출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에서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지껏 이제 경매로 대출 받는 것을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주거래은행에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거래은행보다는 현재 그 활동하고 계시는 그 법원에 가시면은 대출 상담사님들 계세요. 네, 그분들 통해서 그냥 견적을 여러 군데 그래서 가장 거기에 또 그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받아 면허 시험장 가면 그 시험 책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거네. 아니, 아파트 처음 분양받고 들어갈 때도 은행 쭉 와서 기다리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경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처음 만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요. 왜요? 어떤 면이 적응이 안 됐을까요? 아니 너무 좋아서. 좋아서. 그러면 저기 카드 포인트라도 주고 가세요. 마지막 소감 말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적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좀 더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야 뭐 와주시면 또 고맙죠. 네. 또 앞으로 돈 많이 버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참 부러워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보내질 못해요. 형인 게 다행이잖아요. 맞습니다. 40대 중반이잖아요, 저희 다. 네. 그래서 저희 초반이에요. 그래요? 우리 선긋기.
형님. 아, 43이면은 초반으로 들어가요. 초반이죠. 아, 초반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달천 정민우 대표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매도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니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느낌 조금 오죠. 조금 느낌이 오네요. 오네요. 그리고 예, 예. 약간 그 막연하게 어렵고 두렵고 무서웠던 그 느낌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 아. 네. 일단 뛰어들고 네. 공부하고 발품 팔고 하다 보면 뭔가 좀 익숙한 분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저희는 또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투자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네. 돌아오도록 구독,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 네.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